신년 기자회견 관련해서 꼭 짚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저희 제작진에 새벽에 연락해가지고 나갈까 전화할까 그래서 제작진이 틀림없이 가까우니까 또 걸어올 것이다. 아니다 이번엔 전화할 것이다 했는데 역시 걸어오셨습니다. 내기를 했어요. 내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문재인 연구가 무보직 청와대 대변인 정청래입니다. 어제 예.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할 때 실시간으로 제가 트위터로 짧게 분석, 해설하는 25개를 무려 날렸는데 문재인 연구가라고 보니 네. 자, 그래서 꼭 짚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어제 신년 기자회견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보여준 매우 유의미한 그런 기자회견. 거기까지 우리가 다 했는데 이미. 그렇습니까? 예. 네. 새로운 형식, 새로운 포맷이라고. 조선시대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의 정신. 네. 그것이 8자거든요. 통즉 불통, 불통즉 통. 통하면 불통, 아프지 않다. 불통, 통하지 않으면 즉통, 아프다. 지금까지 기자회견도 그렇고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아팠거든요. 통하지 않았어. 근데 어제는 잘 통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이거 긴급하게 나올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인사말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항상 인용했던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죠. 말이거든요. 예. 질문하세요. 저도 질문 받고 싶어요. 아니 꼭 짚어줘야 되는 다른 사람은 짚을 수 없는 세 가지를 내가 짚겠다 했는데 그 짚기 전에 보통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반 언론에서는 키워드로 분석해서 국민이 몇 번 사용됐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문장으로 분석을 했어요. 193개의 문장이 사용됐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문장이 30개 문장이 한반도 평화 남북 문제였고요. 25개 문장이 복지국가 건설 부분이었고 19개 문장이 위안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대체적으로 외교안보 분야 남북관계 뭐 복지국가 이런 것은 예상이 됐었는데 단일한 사안으로 가장 많이 힘주어서 얘기한 부분은 위안부 문제였다. 무려 19문장이었어요. 이런 게 좀. 의원님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2개 언제 나옵니까? 기자회견 형식이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아시는데. 근데 르몽드지라든가 CNN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굉장히 칭찬 일색이거든요.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오늘 이제 사설에서는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칭찬하는 기조인데 저는 왜 이런 게 빠졌을까? 어제는 토론이 가능하고 어떤 질문이라도 소화할 수 있는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참 괜찮다. 대통령이 이런 모습, 국정 전반을 파악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 언급한 언론은 없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의원님은 점점 과연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꼭 이거 내가 꼭 해야 한다. 네, 어제 정상회담 관련 부분인데요. 그런 제가 언론을 다 살펴봤는데 분석한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정상회담을요? 네. 여건이 조성되면 이란 단서 조항을 걸었습니다. 그 여건을 조성되면 그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긴밀한 한미 공조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도 미국의 협조 없이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100% 지지한다는 말을 이미 했고, 그리고 남북 대화 기간 중에는 군사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건 엄청난 발언이거든요. 아마 오프닝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잘해요. 칭찬을 잘해요. 트럼프. 공이 크다. 기억하십니까? 2017년 타임지 올해 인물 중에서 리고시에이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가라고. 근데 우리는 그때 뜬금없이 협상가? 이런 이미지는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협상. 강온, 밀당을 잘하는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데 저는 그래서 올해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예언하러 오신 거군요, 예언.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축구 경기 할 때도 위기 뒤에 찬스가 오지 않습니까? 골 찬스가. 남북 관계도 항상 그렇거든요. 북미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가 고조되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항상 정상회담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북핵 위기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실제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뻔했는데 김일성 주석의 급서로 무산이 됐고 김대중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의 협조 아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것을 권유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분위기라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구구절 이후에 이런 분석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석은 뉴스공장에서는 안 하죠. 아니,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의원님만 할 수 있는 거, 아직 1분 남았는데, 1분 내에 뭔가 해주시고 가셔야지. 이제 정상회담이 제일 큰 건데, 네. 내년, 신년 기자회견을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예, 이것도 예언이네요. 뭐가 네. 벌어집니까? 올해는 인형만 등장했어요. 인형 정도. 내년에 이제 갓 쓰고 도포 쓰고 막 기자들이 와가지고 대통령의 눈에 띄어서 질문을 지명받지 않을까. 그런 가진 노력을 다할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시대가 달라졌고 말도 안 되는. 조선일보 기자는 지금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 조선일보 기자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 왜 힘들어합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자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는데. 질문,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이 너무 이제 극성이다라면서 네. 이제 일베나 친박처럼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대라고 답한 거. 그렇죠.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정원 댓글 부대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고 이건 마치 군사문화에 아직 젖어 있는 전체주의 문화를 청산하지 못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명 댓글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뭐 하라고 그러면 기사를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비판의 전유물이 기자의 것만은 아니다. 그런 오만을 버려야 된다. 기자도 비판받을 수 있다. 이제 기자들이 비판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제 국민들이 그 기자를 비판하는 시대가 됐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분석은 뉴스공장에서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의원님, 다음에 나오실 땐 뭔가 심심할 때 말고요. 네. 오늘은 심심해서 나오신 것 같으니까, 저 의원님만 할 수 있는 걸로 따로 준비해가지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만 지금 이제 한 거죠. 근데 뒤에서 뭐 박영선, 나경원 의원 뭐 신년사 분석한다는데 제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그냥 돌리세요. 그걸 미리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이거 급비였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정청래 의원이 김을 다 빼가지고. 원래 저기 내부자 돌 코너가 김성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시면서 언제 다시 할 줄을 모르는 부정기 코너가 돼서 저희 2018년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거든요. 세계 최초로 여야 대표하는 사선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김이 약간 빠진 상태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더걸스 코너 일단 코너명이 여인 천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둘 다 섞어서 시그널을 내드렸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 분과 저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된 보궐선거에서 동시에 악연을 맺었던 두 분 모두 서울시장이 못되게 하는데 혁혁한 그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네. 두 분 다 기억하시죠? 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불려가기 때문에 나누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두 분을 동시에 이 스튜디오에 모실 수 있을 거라고는 그 이전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두 분도 그러셨죠? 네, 이렇게 네, 셋이. 예, 네. 저희도 같이 뭘 한 적은 한 번 거의 있죠, 없, 한 번. 한 번 정도 네, 있었죠, 한 번. KBS에서. 네. 뭘 하셨습니까, 그때? 그때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네. 이렇게 뭐 토론은 아니었고, 맞습니다. 예, 네. 딱 한 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상하게 우리가 사선하면서 같이 뭘 할 일이 많았었는데 예. 여성들을 잘 안 불러줬던 것 같죠? 두 분이 일부러 마주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연결된 악연인데, 이 방송이 박원순 서울시장 산하의 기관에서 하는 방송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박영선 의원은 박원순 시장한테 지금 도전한다 그러시면서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 아, 우리가 비읍, 이음, 시옷이 똑같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김어준 우리 공장장께서 괜찮으시냐. 그러니까 이 저도 말씀입니다. 불안하고요. 게다가 서울시장 3선을 내가 저지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르는 두 분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기묘한 지금 자리입니다. 기묘한 인연과 이 방송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화로 중지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밝혀주세요.
네. 자, 두 분 모두 게다가 또 열렬한 지지자와 안티를 동시에 안고 계시고. 네. 그런 두 분에게 공통 질문입니다. 두 분에게 김어준이는? 제가 먼저 할까요? 누구든지 나오시면 제가 돼요. 정청래 의원을 좀 전에 만났잖아요. 네. 도대체 김어준이란 네.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그랬더니 네. 정청래 의원이 꼭 이렇게 얘기하래요. 참 골치 아픈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치 같은 사람이다. 네. 하면서 할 말 다 한다. 네. 준엄하게 야단치는 걸 좋아한다. 네. 준비를 동의하십니까? 제작진, 보좌진이 해줬죠. 아닙니다. 제가 지금 와서 이 질문은 제가 사실 이거 보니까- 예상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 굉장히 띄워주시는데요. 아, 띄워주는 예, 겁니까, 이게? 편파적인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나경원 한번 해보세요. 아니, 네. 저는 지난번에 제가 딱 한 번 출연했었잖아요. 네. 그때 시그널 음악을 외나무 다리를 틀어주시더라고요. 외나무 원수는 다리. 외나무 이걸 네. 틀어주시던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이게 제가 이게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잘 잊어버리는 게 저의 단점이라서 김어준 공장장을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저에 대해서 외나무 다리를 아니, 틀어줄 저는 그렇게 정도로 생각 안 하는데. 생각하시나 그래갖고 네. 제가 앞으로 이게 좀 이야기 잘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출연하라 그럼 그러시죠. 김어준이란, 해주셔야죠. 김어준이란 그러니까? 아니 재수없는 놈? 외나무 다리를 틀어주시는 그런 존재였는데 외나무 다리? 네. 원수? 알겠습니다. 였는데 점점점 저는 김치 같은 사람. 왜냐면요, 이 김치가 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자, 네. 저희 두 분을 섭외할 때 굉장히 어렸어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은 선수도 맞춰야 되고 성별도 맞춰야 되는데 딱 맞는 상대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두 분 위에는 두 분의 매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는 질문인데 상대방은 마음에 드십니까? 네. 한마디씩 해주시죠. 박 의원님하고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프로그램 나오면서 갑자기 우리 예전에 한 번 만났었던 그 KBS 프로그램 생각이 나면서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그때 비례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비례대표를 초선. 시작해서 네. 지역구 3선을 한 국회의원인데 그때 비례대표 시절에 우리 정치 오래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던 것 같은데 비례대표들은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선이 돼서 다시 만났다는 만났어요. 네. 것이 끝나고 선물도 교환하면서. 네, 네. 어쨌든 상대가 마음에 드십니까? 있었어요. 우리 박 의원님 장점 굉장히 많아요. 단점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단점만 하나만. 예, 서로 디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단점 하나만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지 초반에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필요합니다. 단점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박 의원님 워낙 적극적이시고 열성적이라서 단점요, 단점. 단점. 예. 그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 초반부터 너무 저희는 예. 이게 둘이 안 싸우고 이렇게 우리 공장장님하고 글쎄요. 예. 저는 나경원 의원은 저보다 예뻐서 훨씬 좋고요. 왜냐하면 같이 다니면은 같이 예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옆에 예쁘다고 예. 해줬으니까 또. 그렇죠. 따라서 섭섭할까봐 해준다, 이런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네. 단점은요? 좋은 이야기. 단점이요? 예. 단점은? 단점은 저보다 훨씬 여성스러우신 것 같아요. 단점. 예.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네. 자. 각이 잘 안 나온다 예. 그러시겠어요 지금. 토론의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알아서 챙겨 먹는다.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점점 열이 오르고 감정이 상한다. 그러면 저는 즉시 방관합니다. 즉시 방관하고 끼어들지 않고 공평한 발언 기회 이런 거 없고요. 상대방의 말을 잘라서 드셔도 괜찮고요. 각종 기술들 삿대질 이런 거 가능하고요. 괴성, 중도 퇴장, 눈부라리 다 울기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말하고 있는데 혼자 화장하고 있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바로 현안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바로 있었던 주연 회견이나 대통령 회견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누가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한 세 가지 정도만 평가해 주십시오. 예.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 말씀하신 거에 가장 포인트는 역시 개헌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개헌. 개헌하고 최저임금, 뭐 네. 근로시간 단축 네. 이거 계속 강조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남북관계 말씀하셨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역시 제일 처음에는 탁현민 행정관의 이 탁월한 기획력 정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참 기분 좋았어요. 손드는 기자들 지명하고 하시는데 뭐 어쨌든 뭐 기사에 보면 열심히 행정관께서 뭐 노래도 선곡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 기자들 분위기가 일단 무장해제하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좋았는데 네, 그리고 또 저는 남북관계 부분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국제공조 이야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보수정당으로서는 계속 그 안보 부분 제일 걱정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걱정을 좀 내려놓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만 언제 나오나 싶어가지고. 개헌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부분은 상당히 국민 민심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개헌 얘기 본격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이 개헌을 지방선거에 하자 한 약속을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했던 것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국민들이 공감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헌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 국민 주권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권력구조 부분 합의 안 돼도 이거라도 해야 혼자 된다. 길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막지 않으시니까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영수 의원님도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네, 답이 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미 올렸는데요. 3대 포인트는 개헌, 삶의 질 개선, 북핵 문제 해결 요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기자회견은 첫째, 대통령이 정말 바뀌었구나라는 걸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는 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소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또 세 번째는 세상이 정말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비슷한데 개헌의 문제에 있어서 입장이 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를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21세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도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네. 헌법은 그 나라의 그 어떤 정신과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방분권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평적 리더십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연결의 눈치 보지 마시고 네. 들으셔도 돼요. 네. 아니, 근데 개헌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저도 네. 개헌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지극히 뭐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해야 풀리 된다고 하면 공감하는데요. 그 공감하는 부분 그것만이라도 그런데 개헌을 해야 지금 된다. 저는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그게 네.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지금 개헌을 하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권력구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권 부분에 있어서 손봐야 될 부분 보아야 될 것이고 뭐 지방분권도 근데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나경원 의원님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를 보면 뭐 내각제 개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원 집정부제 이런 거를 주장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방법이 반드시 그 두 가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네. 권한을 이양하는 부분 결국 그렇죠. 뭐 네.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로 가는 것도 저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일단 그런데 검토를 중요한- 시작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네. 저희 근데- 안 하겠다는 게 근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요.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자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2월 말에는 국회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권력구조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내각제의 주창자인데 어쨌든 의원내각제가 아니더라도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하고 대통령제의 권한을 갖다 이양하는 것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한 것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충분히 공감대를 하고 토론해야 근데 되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이 부분이- 이미 이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4년
4년제 대통령제를 하는 예, 것에 4년 중임제. 예, 중임제를 하는 것에 7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아니,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번에 아니죠. 자문위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권력구조 부분은 뻥 뚫어놓고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 여러 가지 합의안을 막 근데 자문위의 이제 예를 안을 들면 권고안을 이런 거예요. 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권 조항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덜어낸 것 같은 것은 우리의 국가의 기본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그거 만들거든요. 이제 좀 심하신 생각인 것 아니, 같고 제가 자유민주주의의 보기에 지금 자유를 대한민국 덜어내고- 국민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덜어내고 나서 민주 앞에 아무거래도 자, 붙을 수가 있는 자, 상황이 되지 여기까지 않습니까? 살살살 올라왔으니까 여기까지는 됐고요. 네. 두 번째, UAE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김태형 전 장관이 유사시 자동 개입 포함한 비밀 협약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어요. 네. 자, 이것은 이 논란은 이명박 정부 잘못이다, 아니다, 문재인 정부 잘못이다. 그럼 당연히 이명박 정부 잘못이죠. 왜냐하면 이 UAE와 관련된 어제의 그 김태형 장관의 발언은요. 이명박 정부가 얼마만큼의 국가를 사유화했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아주 커다란 그 저는 사건이다. 생각이 너무 다른데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네. 원전 수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한국과 프랑스가 정말 첨예하게 이 원전 수주를 위해서 노력했고요. 근데 원전 프랑스로 수주를 했다는 그 계약서를 저는 국민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뭐- 그 계약서 자체가 지금 비밀리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전으로 국제적으로 인해서 이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그 국제 변호사회에서조차 이 계약에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원전 네. 수출 국가가 되고 실질적으로 원전이 우리에게 일종의 효자 산업이 될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탈원전 정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거하고는 UAE 것을 들여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하고는 좀 군사 저는 협정이 관련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 이게 저는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적폐청산으로 좀 이 원전 부분은 어떻게 됐나 들여다 보다가 이면 계약서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거 아니죠. 삼기 이면 계약서가 시작한 거 있었다는 아닌가. 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알려졌던 것이고, 아니. 그리고 군사를 보낸다는 거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이 이렇게 계약서 봅니다. 자체가 대한민국을 개인 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치에서 나왔다는 대표적인 저는 사례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군사협정을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않았으면 네. 사실상 우리가 프랑스를 이기고 원전을 수주하기 어려웠고요. 이 이면 계약서 그 부분이 국회의 군사협정 동의를 문제는 받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래야 되는 상황이면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이 군사협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아니, 거고요. 저도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네.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파병의 경우에는 별도의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정도의 어떤 협정을 통해서 사실상 원전을 수주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한번 불도저식 경영의 UAE 스타일이죠.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예를 들면 UAE 아파트를 가보셨어요? 짓기 위해서 아니, 제가- 무조건 아니, 밀어버려야 아니요. 된다. 뭐 이런 사고 방식. 아니요. 정말 우리가 국가의 수출이나 이런 것도요. 냉철한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UAE 가보시면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너무 좋아하다가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글쎄, 이게 국가라는 거는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행복과 안전과 또 미래라는 거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근데 문재인 공동체 정부가 의식이 중요한 이게 한 거죠. 가지만 아니 여쭤볼게요. 문재인 자, 정부가 예. 이거 지금 뒤집기보다 이거 지금 수습하느냐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자, 한 가지만 이종석 여쭤볼게요. 실장 무슨 아니, 수습을 합니까? 송영무 장관이 가서 MOU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치자고 자, 하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두 분에게. UAE에서 버럭 화를 내니까 임종석 실장이 그거 무마하려고 그럼 UAE가 달려간 거고. 버럭 화를 내면 우리가 아니, 잘못했다고 빌어야 됩니까? 무릎 아니 꿇어야 그래서 됩니까? 지금 그건 아니죠. UAE하고 관계가 분명히 괜찮다고 짚을 서로 건 어깨 짚어야 동무한 거 된다. 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 저는 이상하네요. 요건 문재인 여기까지 정부가 하고요. 오히려 이걸 그대로 지금 잘 마무리하려고 한 거 보면 이명박 잘 정부의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뭐 사유하라고 하는 거는 뭐 동의하기 어렵다. 다스 누구 겁니까? 다스 누구 겁니까? 이거 끊을 수가 없네. 다스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 압니다. 네. 뭐 MB 대통령은 저 형님 거라고 하시는데요. 네. 저는 뭐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그거 왜 수사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네. 뭐 어쨌든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죠. 누구 건지는 모르시고요? 아니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라고. 아니라고. 지금 와서 어떻게 보니까 내 거라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뭐 아니 근데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저희 지켜보죠 뭐. 예. 다스는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스는 저는 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검찰 캐비넷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답은.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빠르 넘어가죠. 사람이 많으니까. 바른정당 국민의당 합당을 시도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 합당의 시도는 바람직하냐? 둘째, 성공하겠느냐? 제가 질문 타이밍이 없어 한꺼번에 드릴게요. 바람직하냐? 성공하겠느냐? 이 합당 시도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고 최대 피의자는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확 던지면요. 저는 너무 성급하다고 성급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게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네. 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국민의당 이제 통합파와 바른정당. 근데 사실상 이제 바른정당의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미 이제 탈당했고요. 네. 의원과 이제 남지사 탈당했고 또 추가 탈당이 예고되어 있어서 비록 통합에 성공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성공하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성공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 통합이라는 건 서로 양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서로 양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성공에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그럼 수혜자가 누구냐? 수혜자는 바로 안철수, 유승민 이 두 사람일 것이다. 저는 두 그렇게 분이 보고 다 있습니다. 절박하기 네. 때문에 양보하고 통합은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폭발력은? 성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예, 두 분도 약간 어색하시고 해서, 예. 게다가 시간이 거의 다 별로 됐어요. 안 어색했는데요. 그래요? 오히려 저 공장장님이 좀 이렇게 약간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아유,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는데. 자, 그러면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마지막에 요거 한번 쫙 훑고 지나가 볼게요. 네. 홍준표 대표 한 줄로 평가하면요? 먼저 하세요. 이런 것도 저더러 이러시네. 어려운 건 저더러 먼저 하라 그러는데 홍준표 대표요. 한 줄로. 제가 같은 고향이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향이 같은 사람이 박원순 시장, 저 홍준표 대표, 저희 당의 서른 의원님 이렇게 4명이에요. 예. 그런데 왜 제 고향에 가면 고향 분들이 그래요. 그 홍모 씨 그분 요새 왜 그렇게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어? 창피하다. 자, 여기요. 홍준표 대표 제가 진짜 섭섭한 게요. 네. 지난번에 우리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공장장께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중에서 누가 더 싫어요? 그래서 제가 야당 의원인데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더 싫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서 나경원 의원과 누가 더 좋냐고 추미애 대표 중에서 누가 더 좋냐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삐졌었어요. 섭섭하다? 네, 예. 섭섭합니다. 제가 딱 한 가지 할 얘기가 있어요. 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봉건주의 시대, 영주 시대를 지난 나라들은 대부분 다 내각제를 하고요. 왕조 시대를 지난 나라들은 대부분 대통령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각제로 간다? 이것이 더 어색하게 국민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내각제 저는 얘기. 그렇게 알겠고요. 생각해요. 권력구조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안철수 대표 나눠보시죠. 한 예. 줄로. 유승민 대표 한 줄로. 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20초밖에 안 남아서 답답하다. 답답하다. 안철수 네. 대표. 유승민 대표는요? 유승민 대표 너무 고집이 세다. 안철수 세다. 대표 네. 아직 아이 같다. 유승민 대표 너무 원칙적이다. 너무 이렇게 박영선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수사청의 다스 특별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그리고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보복 조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조선일보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특별 세무조사를 정치보복 세무 사찰에 시작됐다 이렇게 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타겟으로 했던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하고 판박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적폐천산 위원장으로서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일단 이 황금 개띠의 해에서 자꾸 그렇게 견공들을 비하하고 참 충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예. 그렇게 나쁜 쪽으로 우리 견공들을 자꾸 비하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검찰을 충견이라고 하셔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충견 예. 맹견 말씀하셨죠, 예. 홍준표께서요. 나쁜 의미의 충견 맹견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우리 견공들 비하하는 발언이고요. 이번에 이 정치 보복 조선일보도 얘기했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쭉 나오고 있는데 성과가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서울국세청 조사 사국이 특별세무조사한 것이 정치 보복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그런데 이것과 지금 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이 다스 본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는 것은 예. 사안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닌데 그것을 정치적 일종의 프레임으로 정치적 공세로 지금 같은 사안으로 지금 치부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큰 차이가 많죠.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박연차 태광실업 세무조 사건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소위 기관 간의 내밀한 어떤 첩보에 기초해가지고 느닷없이 관할을 뛰어넘어서 했던 그 특별세무조사고요. 이번 다스와 관련된 다스는 누구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또 BBK 의혹, 지어 다스의 비자금 120억 등등의 여러 비자금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탈세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2007년에 불거졌던 의혹이 무려 10년 이상 동안 지금까지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우리 김호중 공장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진실을 밝힐 노력을 해왔고 지금 상당 부분 서울 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 특별세무조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 요건을 다 갖춘 성숙된 조사 요건을 갖춘 그런 특별세무조사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특별세무조사 때 SBS가 보도한 건데요. 핵심 인사로 지목된 2008년 특검 때 120억을 개인 횡령했다고 결론을 낸 당사자인 경리 조모 씨가 세무조사 3시간 전에 자리를 떠났다. 이런 SBS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정보의 유출 경로는 검찰 수사 대상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 어제자 보도에도 나오는데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첨수 1부에서 예. 현재 그 140억 다수로 반환되어져 간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동결 계좌에서. 김영준 씨로부터 스위스 계좌에서 나와서 다스로 넘어간 BBK 140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때 예. 실제로 그것을 실행했던 LA 총영사 김재수를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지금 보고 있는 그 수사 구도가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시는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그 대통령이었고 이 140억이 돌려져 가기 전에 다른 소송에서 김재수 씨는 미국에서 다스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다스의 법적 대리인 변호사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지금 요건에도 맞지 않는 LA 총영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예. 그런데 LA 총영사가 관여를 해가지고 이 140억이 다스로 돌려갈 수 없는 거, 옵셔널 캐피털의 소유인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스로 돌려간 것은 직권남용이 있고 그 직권남용을 할 만한 사람은 당시 대통령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그런 의혹을 검찰은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재수 씨조차도 피해자로 보는 거죠. 아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스 비자금 120억 관련해서도 조모양, 그 경리 여직원 조모양조차도 피해자고
하나의 수단의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고 수사당국도 이 격리 여직원 조모 씨에 대한 케어를 세심한 배려를 저는 할 필요가 있다. 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은 사실은 이런 당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신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직권 남용을 했다면 대통령이 직권 남용을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통령의 목적을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했다. 네, 대통령의 목적을 달성할 때 필요한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피해자로 보고 조사의 방향을 잡았다. 검찰이 이런 뜻이군요. 그런 보도가 나왔고 제가 보기에는 그 보도가 맞는 것 같고 그 방향도 맞는 것 같다. 김재수 씨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김재수 LA 총영사 같은 경우에 영주권자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막 소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재수 씨가 자진해서 입국해서 진술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 격리도 역시 그 실소유주가 지시한 것을 이행했을 뿐인 피해자로 보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언론도 그 방향에서 이런 분들을 다뤄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 조모양의 진술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예. 동부지검의 다스 120억 비자금과 관련된 비자금이든 뭐 횡령인지 그건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그 수사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분들이 그 조모양이고 그 조모양의 상사였던 당시 사장이었던 김성호 씨 출국 금지가 됐죠. 또 우리가 다스의 일반적인 뭐 형식상의 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은 씨 그리고 이상은 씨의 그 아들인 이동영 씨 이런 사람들의 진술들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도 그리고 언론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공범이 아니라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도구로 활용된 사람들로 보고 수사도 잡고 언론도 보도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스 비자금 건과 관련해서 이상은 그 사실 형식상의 명목상의 이제 회장. 주인이죠. 이상은 회장 그리고 그 아들 실질적으로 다스 경영에 관여했던 이동영 씨와 관련된 일종의 탈세 의혹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수일 내에 밝힐 예정인데요. 그런 탈세 의혹은 있고 그것은 이상은 씨 출국 금지된 하나의 원인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상은 씨, 이동영 씨의 진술이 바로 그 대목에서 중요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 지금 명예가 아니라 실질 회장이죠 참 농부상에. 최대 주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와 관련한 탈세 혐의는 아직 보도가 안 됐는데 곧 보도될 예정으로 알고 계신 것이고. 보도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의원님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탈세 정보가 있고, 그것은 보도될지 않을지 모르지만 탈세 정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크게 검찰은 두 갈래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스가 김경준 씨로부터 되돌려받은 스위스 계좌에 있던 140억과 그리고 2008년 특검이 찾았다가 묻어버린 120억 이렇게 두 갈래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140억 관련해서 140억을 돌려받는데 청와대 민정실의 양모 행정관이 직접 관여했고 그리고 LA 총영사도 관여했다. 이런 내용은 주준 기자가 이제 뉴스공장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네. 밝힌 바가 있는데 의원님이 확보하고 있는 또 다른 문건이 있다면서요? 양모 행정관이 관여한. 이 문건은 뭐 전혀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주준 기자 또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모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주 살짝 공개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먼저 좀 전제해야 될 부분인데요. 서울 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대해서 한 말씀은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결국은 동부지검의 그 다스 비자금 수사팀의 수사와 중앙지검의 천수 일부의 140억 다스 반환
그 수사가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부지검 건은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 초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건은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첨수 일부 수사가 엿가락 늘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대단히 중요한 수사거든요. 또 동부지검 수사가 진척이 된다고 그래서 중앙지검 수사가 뭐 물타기를 한다든지 거꾸로 중앙지검 수사가 있기 때문에 동부지검 수사에서 면죄부를 준다든지 이런 관계가 돼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지검 수사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120억이 실제로 다스에 들어갔느냐. 형식상은 다수로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호영 특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갔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또 국세청이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왜 중요합니까? 그때 이 120억은 2008년 특검이 120억의 비자금을 찾았는데 당시 수사 결론은 경리 한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했던 120억이고 그 120억을 다스로 다 돌려놓았다라는 게 이때까지 알려진 바인데 그게 실제로 갔는지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120억을 돌려놨다는 것은 특검이 끝난 직후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특검 시점에서는 조 모양이든 당시 사장인 김성우 씨든 다 처벌 수사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특검이 끝난 뒤에 이 120억은 장부상 돌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부상. 네. 근데 이것이 실제로 돌려가졌는지는 수사의 지금 대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별개의 비자금 의혹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그렇죠. 있죠. 예.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가스가 스위스에서 풀려갈 수 없는 것을 김경준 씨하고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미국 법원 조정을 통해서 140억을 지금 옵션 캐피털로 가야 되는데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이 140억은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온 140억이 어디로 갔느냐? 그건 어디로 갔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왜 중요합니까? 의미를 짚어주십시오. 140억이 청와대, 지금부터 아까 지금 여쭤보신 것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가 있는 4급 행정관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관여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걸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4급 행정관이 관여했다면 이거는 대통령의 뜻과 혹은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민정수석의 뜻과 무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 140억 그러면 돌려가서 다스 안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됐는지. 그것을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무엇 때문에 그 무리를 해서라도 옵셔널 캐피털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주면서까지 140억을 위법한 방법으로 돌려갔느냐. 근데 그 돌려간 140억이 어디로 갔느냐.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실소유주가 누군가하고 직접 연결되겠군요. 예.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김원준 공장장께서 두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하나는 주진우 기자가 이미 공개한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 검토 요청 사안입니다. 2009년에 작성된 문건이잖아요. 이 문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정수석실 4급 행정관 이분은 양모 행정관입니다. 이분은 현직 검찰청의 사무직 고위직 종사자입니다. 현직입니까? 아, 그렇군요. 현직입니다. 예. 현직이고요. 이분이 그 모방송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한 것에 의하면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도 대략은 알고 있다. 당시 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엄청난 얘기죠. 그 다음에 다른 문건은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 검토 요청 사안은 그 스위스에 있는 140억의 그 돈을 동결할 목적으로 즉 그 나중에 다스로 돌려가는데 그것을 위한 일종의 발판으로 어떤 연구를 했던 그런 문건들입니다. 김경준 씨가 그걸 일방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연구하는 문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초해가지고 결국은 140억을 돌려가는데 다스가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죠. 즉 이것은 공격에 해당합니다. 공격. 자,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방어에 해당하는 문건인데요. 그거는 2012년도에 공동방어협약서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입니다. 공동방어협약서 대응방안이라는 2012년도 작성 문건인데 여기에도 협의자로 김재수 전 총영사, 김재수 그 변호사가 등장하고요. 이 양모 그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 또 등장합니다. 협의자로. 자, 이분이 이걸 인정했습니다. 당시 다스에 감사했던 이모 씨,
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협의자로 오케이 했다라는 것을 그 방송에서 인정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아까 140억을 다스가 돌려가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 검토 요청 사안 그 문건이었다면 그건 공격 문건이고요. 예. 이 공동방어 협약서 대응 방어 문건은 돌려간 140억에 대해서 옵셔널 캐피털이 이 다스를 상대로 너 그 140억 가져간 거 불법이니까 토해내 라고 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합니다. 예. 그 소송에 대한 일종의 방어 문건입니다. 이 공격과 방어 문건에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법행정관이 다 개입이 돼 있고 김재수 씨가 다 개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업에 돈을 돌려받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그리고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다스라고 하는 사기업에 돈을 돌려받는데 공격과 방어에 왜 이렇게 개입을 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의 돈이 아니라면. 거기 권재주 민정수석이 등장하잖아요. 그 양모 행정관의 진술에 의해서 권재주 민정수석이 일단 이분이 나중에 법무부 장관 한 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돈이 아닌데 대통령의 인사들이 움직일 리가 있느냐 이런 의혹이신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대응 문건을 보면 예. 기가 막힌 얘기가요. 이게 이제 미국 영어를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한국적인 표현은 아닌데 한번 제가 넉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미국 정부 등이 본 협약에 의한 공동방어 자료를 강제로 노출시키려 하는 경우 소환 영장 및 기타 다른 강제 서면을 받은 당사자는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동방어 자료를 가진 각 당사자가 공동방어 자료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즉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이 소송에 공동방어 자료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모두 다 입을 닫아라. 또 다 알려줘가지고 입을 닫게끔 하도록 하는 그러한 대응 방안 문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옵셔널 벤처즈의 소액 투자자들이 돈을 되찾고 싶어서 법원을 통해서 뭔가 자료 공개를 요구할 때 그럴 때 다스 측에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를 왜 청와대에서 연구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문건도 있고 그런 문건도 있고 이제 뭐 문건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가능할 것인가? 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뭐 여러 차례 방송을 들어서 소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네. 상황까지 와 있다. 수사의 결도로만 본다면 네. 지금 서울 동부지검이든 서울중앙지검이든 대단히 중요한 증언자 이 다스와 관련된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실제로 모든 일에 관여를 했던 매우 중요한 정말 결정적 증인이 검찰청에 다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특히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데요. 이분이 낸 자료들에 대한 철저한 기자 추적, 물론 서울지방국세청이 지금 특별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도 특별한 아주 철저한 기자 추적을 해야 되고 이분의 진술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가 저는 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이지만. 이 수사가 완전하게 정말 숨통에 돛단 듯이 가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조롭게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앞으로 파도와 경랑이 몇 차례 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언론과 우리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왔던 모든 분들, 김어준, 주진우, 또 국회의원들, 또 여러 언론들,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검찰이 과거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고, 만약 제대로 된 수사라면은, 저는 동계올림픽 전에, 적어도, 소환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예측이고, 이것은 팩트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고, 제 추측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최고회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고회의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인터뷰가 늦어져서 지각하셨나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네. 홈런을 쳤어요. 홈런. 네. 거의 말로 홈런에 가깝습니다. 이건 사실. 지금 뭐 보수 매체들이나 언론들이 그렇게까지 부각을 안 시켜줘서 그렇지 사실상 말로 홈런이에요. 이거. 그 한 달 동안 시끄럽던 UA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예. 이 정도 성과를 냈는데 본인 주장대로 비호감도도 또 높아서 그렇게까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애초에 이게 그 모 보수 언론에서 예. UAE 아랍에미리트와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은 현 정부가 예. 탈핵 정책을 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간에 이제 원전 수출하기로 한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건설하기로 한 계약 자체를 갖다가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을 펼쳤는데 그러면서 또 이명박 정권 비리 캐다가 또 그렇게 됐다고 그렇죠.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했는데 이걸 자유한국당이 덥석 물어가지고 네. 이 함정에 빠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 정의당에서는 계속 이걸 지적을 해왔고 제가 네. 또 김종대 의원의 그 주장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 예. 군사협정 문제다 결국.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엉뚱한 얘기하다가 이제는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형 그 당사자가 네. 당시 국방장관이 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더 이상 뭐 부인할 방법도 없어요. 예. 사실 근데 이제 김태형 전 장관이 지금 군사협정의 문제다. 그리고 네. 자동 개입 조항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사실 거의 다 시인했는데 네. 한 가지만은 여전히 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MB가 알고 있고 MB 지시에 따라서 한 거다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다 했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 봅니다, 저도. 근데 사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예. 이 사람이 당시 국회에서 예. 선거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합의가 없다. 일체의 군사협정, 비공개협정 MOU 체결한 바가 없다라고 거짓말했는데. 국방에서 예, 거짓말했죠. 예, 거짓말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걸 갖다가 시인을 하면서 자기가 몰래 개인 차원에서 한 일이라면 그렇죠. 예.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도 속이고 예. 국회도 속이고 UA도 속이고 다 속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예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걸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 MOU 자체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겁니까? 예. 대외적으로는 비공개했지만 국무회의는 통과한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네요, 그러면. 대통령, 사실 말이 안 되죠. 장관이 뭐라고, 임명직 국무위원이 지금 헌법도 속이고 국회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고 다 대통령까지도 모르게 몰래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최근에 이 사태를 갖다 푸는 과정에서 예. 송영무 장관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고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김종석 비서실장까지 방문했는데 그 두 사람 방문 사이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문했어요. 그렇죠. 방문한 이유가 겉으로는 강연 때문에 방문했대요. 바레인 강연 때문에. 아니 그럼 아랍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 불러가지고 강연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수행원 앉혀놓고 강연했다면 몰라도. 예. 이거 수습하러 간 거거든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예. 그런 사람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김성태 대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엉뚱한 발언을 계속 해댈 때 예. 그거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나가면 당이 곤란해진다. 이런 얘기를 언제라도 줘야 되는데 또 그냥 묵묵부답으로 자기만 지키려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죠. 게다가 이런 사실이 과거에 MB 자서전에도 나온다면서요. MB 자서전에 보면은 이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건설과 관련된 계약이 예.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예. 그쪽으로 거의 넘어가려고 했었고 예. 그때 사르코지도 군사적 옵션 예. 이 원전을 갖다가 이게 프랑스로 하여금 짓게 해주면은 프랑스가 군사적 보장을 해주겠다. 예. 프랑스 해구산 제공하겠다. 여러 가지 옵션을 세게 걸었던 상황인데 예.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프랑스의 약점은 이란이다. 이 아랍에미리트의 군사적 적대국인
이란과도 프랑스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예.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이 계약을 갖다가 우리 쪽으로 가져오게 만들자라는 대목이 나와요. 네.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군사적으로 뭘 보장해 주는지 자세하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들이니까. 네. 자기가 그래서 군사적으로 세게 옵션을 걸어서 했다는 예. 내용이 거기 들어있군요. 예, 들어가 있고 그 마지막 대목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래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예. 그 왕세자가 그 무하메드 왕세자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신이 계속 한국에서 집권했으면 좋겠다. 다음 선거에 또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한국 내용을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예. 그런 이제 한국 사정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겠죠. 정치 근데 시스템을 모르니까. 문제는 그 얘기를 갖다 자기 자서전에 또 옮겨 쓰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한 번도 하라 그러는데 막 국내 사정상 한 번도 못했다는 그런 여운을 남기면서. 예. 게다가 그러면 그 내용 속에 이제 소위 김태형 장관이 얘기한 것과 다르게 군사적 옵션을 세게 걸었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거네요, 거기에. 예. 아니, 대통령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이게.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이제 헌법을 위반되는 그런 내용까지도 해가면서 그 일을 갖다가 추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에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손해상 옮겨주마. 예. 라고 이렇게 비공개로 이제 이면 합의한 일본과의 어떤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훨씬 더 심각하죠. 예. 지금 전쟁 나면 거기에 우리 군대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걸 또 그 전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이건 내가 혼자 한 거예요. 혼자 한 거고 전쟁 나도 안 가도 된다. 안 가면 되지. 간다고 해놔도 안 가면 되지 않느냐. 그게 사기친 건데 그러면. 예. 그걸 뭘 자랑스럽다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혼자 독박 쓰기로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김대현 전 장관이 독박 쓰기로 했다는 거는 이렇게 해도 법률적으로 추궁되거나 법률적으로 그 단죄할 그게 없다는 거죠. 항목이 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헌법 60조 조약 체결에 관련된 그 헌법 규정 국회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 것을 완전히 위배를 한 것이고 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이 미국하고도 이제 자동 개입 군사적 자동 개입 조항은 체결하지 않은 예. 가장 우리의 그 군사 동맹 관계 미국하고도 체결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체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법으로 이게 진짜 현직에 있다면은 이건 탄핵감이죠. 당연하죠. 탄핵됐겠죠. 대통령으로서 이제 직권을 갖다가 남용해서 헌법을 위배한 거니까 탄핵감인데 지금 이제 뭐 물러났으니까 현직 대통령 아니면은 탄핵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닌 것이 그러면 다른 법률로다가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형 장관이 저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해도 나 못 잡아간다 메롱 이런 얘기인 거죠. 메롱. 그런 법률 검토를 거쳤으니까 이제 비로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죠. 예. 예.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서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면 혹은 그런 조항이 있다면 못 나왔겠죠. 예. 그리고 자기가 독박 쓰는 걸 안 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전 장관이 군 통수권자도 모르게 자기가 군대 파병 문제를 다 계약을 체결해서 나 혼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그걸 그냥 또 보수 언론들은 그냥 그대로 실어주고 있어요.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뉘앙스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정말. 사실 이 문제는 이미 뭐 수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좀 지나간 후에 한번 차분하게 우리 아직도 여전히 이제 그 양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 사안에 대해서 밝히지 못할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나 전 정권은 이 사태가 걱정되는 건 뭔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자동 개입 조항만이 아니라 조선은 안 되는 전시에 필수적으로 전시에 대비해서 한국 군대가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될 어떤 주요한 실탄. 예. 뭐 이런 그 전략 물자까지 다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사우디에 뭐 180억어치 그리고 3일치 실탄을 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다른 나라와도 다른 그 이런 어떤 자원 외교라거나 이런 것들을 빙자해 가지고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잘못 맺은 어떤 그런 비밀 협정들이 다른 나라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UAE하고만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패턴을 보면 돈만 되면 뭐든지 해버렸거든요. 헌법이 위반돼도 해버렸고 그거 절차가 있는데 그 숨겨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이게 UAE하고만 있겠느냐. 예. 게다가 그거를 다
지금 다시 되짚어서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쉽지가 않다, 이거. 근데 분명하게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면 대통령일 때 안 들키기만 하면 이래도 된다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는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좀 봉합하는 차원으로 지금 끝내고 있지만 사실 뱃속에 그 수술용 가위나 거즈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 채 봉합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저는 문제가 남는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해놓고 그냥 뻔뻔하게, 진짜 뻔뻔해요, 진짜. 진짜 뻔뻔하게 그냥 자기가 말하면 폭로라느니. 정말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권이니까, 보수 정당이니까 사실 안보 문제 아닙니까, 이게. 난리가 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또 발을 빼고 있어요. 여전히 할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모든 걸 갖다가 이제 그 현 정부의 문제로 덮어씌우는 네. 식으로 해서 안 되니까 또 그 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 맺은 거다. 노무현 정부 때 다른 협정 맺은 예. 비행기 고동훈련기와 관련돼서 이제 양국의 군사협력에 관련된 이제 이미 공개된 예. 조선일보가 그렇게 물타기에 나왔죠, 하고, 그렇게. 그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제 정신이 사실 아니에요. 제정신. 외상후 스트레스 뭐 증후군 같은 지금 상황이. 그 조선일보가 앞장서가지고 물타기 한 겁니다, 그거.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군사협정 나오니까 노무현 시절에 이미 군사협정 맺은 거다. 그거 노무현 시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다가 그것도 이틀 3일을 못 가고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는 셈이죠. 예. 조선일보도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도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알고도. 예. 군사협정권이 막 커지니까 그 노무현 시절에 맺은 거라고 다른 거 들고 그러니까 나와서 언론이 예. 그 좀 잘못 보도했으면 스스로 시인하고 정정하고 그런 기능을 스스로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참 걱정이죠. 예. 조선일보가 그런 걸 본 적은 없고요. 예. 자, 요거 관련해서 김성태 저희 패널이었자 현재 원내대표는 임종석 실장이 왜 유해에 갔는지 하나도 설명된 게 없다. 청와대가 지시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관련해 요 멘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디 장기간 어디 갔다 온 친구는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기 참 힘든 일인데. 그렇죠. 예. 알면서 그렇게 하기 힘든 일인데 그래도 지기니까 이런 얘기 해야 하는 거죠. 자, 동시에 또 어제 한일 위안부 재협상 한다고 했다가 재협상이 아니라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고 사실상 일본의 협상은 무효화하는 뭐 그런 정도의 결정을 내렸어요. 예, 잘못된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폐기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폐기 절차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예. 내용적으로는 폐기한 거죠. 그렇죠. 예. 예. 폐기한 거고 그것으로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미해결로 과제로 이렇게 다시 이제 확인된 셈이죠. 이게 이제 여기 대해서 뭐 정서적으로는 왜 재협상을 선언하고 강하게 비판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재협상 문제는 예. 뭐 그런 주장도 재협상을 바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은 재협상 한 데서 재협상이 응할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응할 그러니까 리가 없죠. 지금 재협상이라는 건 뭐가 재협상하자라고 압박하는 의미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재협상 절차에 돌입하지 않더라도 기존 잘못된 합의를 폐기하는 순간 이것이 미해결 과제로 다시 등극되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재협상 요구하면서 그러면 이제 협상 파기를 선언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일본은 이제 어쨌든 이전 우리 정부가 맺었던 거기 때문에 예. 정부 차원에서 사인했기 때문에 협상 파기를 얘기하면서 외교전을 펼치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박근혜 정부 위안부 문제 처리의 가장 큰 문제는 원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보편 인권에 관한 사안이었는데 이거를 국가 간의 협약의 문제로 바꿔버려서 이렇게 되면은 제3국은 토를 달 수 없거든요.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네.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편 인권의 문제를 그렇게 국가 간 갈등 문제로 바꿔버려서 일본 전략에 넘어간 거죠. 예. 그렇게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협상에 관련해서 우리한테 준 최대 피해가 그거라고 보는데 네. 누구든지 우리 편을 들 보편 인권의 문제를 양국 간의 갈등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 일본 전략에 넘어간 거죠. 근데 네. 이제
지금 또 파기 선언하면 일본이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갈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실은 효과는 내용적으로는 파기된 건데 예. 자칫 잘못하면은 수세에 몰린 일본이 국가 간의 약속이 한국에 의해서 이제 그렇죠. 파기되었다라는 국가 간 식으로 약속 깼다, 뭐 이렇게. 마치 자기들이 이제 그 피해자고 우리가 가해자가 예. 되는 식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일본의 전략은 오랫동안 그거였는데 박근혜 정부가 덜컥 그렇게 해줬죠. 네. 실제로. 뭐 미국 정도 되면 뭐 깡그리 다 무시하고 파기해도 되는데요. 미국은 원래 그렇게 잘하니까. 자, 그 위안부 문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무효화하고 돈은 니네가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고 이런 선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대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핫한 이슈가 바른정당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뒤뚱뒤뚱합니다. 가다가. 예. 네, 잘 갈 것 같다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 39 플러스 11 네. 그렇게 온전하게 두 당이 통합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양쪽 다 이렇게 그 통합에 응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죠. 지금 국민의당은 이미 뭐 숫자가 최종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한 절반 가까이. 절반 가까이 이렇게 그 통합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른당 내에서도 그 몇 사람 네, 벌써 두 사람은 나갔고요. 예. 네. 그 김세연 의원은 탈당했고, 네. 그리고 남경필 지사도 탈당했고, 그리고 추가로 한 두세 명 정도도 탈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보도가 대부분 맞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남경필 지사는 탈당 선언을 했죠. 아직 절차는 네. 덜 밟은 것 같은데 사실상 뭐 나간 셈이고 원희룡 지사도 뭐 고민한다 그러고 왜 근데 고민이 긴지는 모르겠지만 또 고민한다 그러고 이제 이학재 의원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도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엔 한 9명 혹은 더 탈당하면 한 7명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의원 수가. 이렇게 되면 정의당과 거의 위상이 비슷한 정도로 숫자가 33세 정당이었거든요. 국회의원 수가. 33에서 거의 9에서 7까지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 대표가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나는 합당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확정했다고. 이건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예, 근데 뭐 이 문제,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예. 틀린 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 자체가 전체 상황을 오히려 그 덩치 큰 국민의당 대표보다는 예. 바른당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한. 예. 저는 뭐 그렇게도 해석되고요. 그렇게 해석됩니다. 꼭 실제로. 그걸 뭐 과시하기 위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예. 그렇게 이제 해석, 우리가 보여지는 거고, 결혼하는데 이제 뭐 예식자까지 다 잡아놓고 청점 돌려놓고도 예. 가봐야 한다. 그날 내가 안 나타나면 결혼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셈입니다. 예.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아마 본인이 정한 기준을 아직 국민의당 통합하려고 하는 세력이 통과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뭐 햇볕 정책 관련해서 정강 정책이 들어가는 그리고 당내 문제나. 동요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네. 그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나 그 어떤 바른당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주저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박지원 가능성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같이 이 통합에 들어오면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네. 다 털고 와라 이런 얘기. 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좀 마지막까지 좀 깐깐하게 따질 거 따지겠다. 그런 어떤 간접적 의사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당 내외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 되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당대회도 온라인 투표를 중앙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으로 그거는 전당대회 정상적인 절차로 간주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그럼 온라인 투표도 안 되고 결국 오프라인에서 다 당원의 절반 이상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난제가 지금 많이 앞에 놓여 있긴 한데 네. 만일에 지금 중도에 그만두거나 네. 그러면 끝장이죠. 그러면 이제 안양만 못하게 네. 이제 또 공멸하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하긴
성사시키려고 시도하죠. 마지막까지 시도를 할 것입니다. 예. 그 마지막까지 시도하긴 할 텐데 그래서 결국 될까요? 시도하는 과정에서 결국 합의 이혼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합의 이혼해 주지 않으면 시도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 비례대표 문제나 이런 거 걸고 이쪽으로 그럼 보내줘. 그럼 우리가 그럼 알아서 이 합의위원회에서 나가줄 테니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으로는 뭐 안 보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순순하게 네, 안 보내주겠다는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태도 때문에 거의 뭐 사실은 동지가 적이 되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되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합의 이혼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안 갈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 되긴 될 거다. 되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결국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갈라지는 거죠. 그 비례대표 문제는 그냥 어떻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예. 사실상 비례대표 중에 3분 정도는 나는 통합에 반대하니까 나 풀어달라 놔달라 했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수순이 이제 합의하에 예. 평화적으로 이렇게 양해해준 예가 정치권은 잘 없어요. 그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혹을 달고 다니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을 어쨌든 숫자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통합을 해버리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은. 예. 왜냐하면 이게 또 잔류파들이 통합 반대파들이 또 무슨 교섭단체라도 된다거나 예. 이렇게 되면 낭패기 때문에 네, 숫자를 줄이려고. 예, 그 숫자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거지로 이제 데리고 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남은 이야기거리는 한 가지밖에 없네요. 언론에 많이 거론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홍준표 대표가 대구로 간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게 민주당의 홍일학 의원 지역구입니다. 거기를 갔어요. 그죠? 예.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간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지탄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많이 지탄 받았죠. 예, 이거 뭐 엄청난 지탄 받을 수 없고 네, 내외적으로 다 그런 거죠. 당대표인데 왜 거기 갔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출마 안 하겠다. 그럼 출마 안 할 생각이라면 그 말이 진심이라면 가는 것도 이제 포기해야죠. 도둑이 남의 집 몰래 들어갔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훔치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죠. 출마 미수 사건. 출마 미수 사건.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난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깨끗하게 뭐 당을 살리기 위해서 대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으나 오해가 많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당협위원장 신청한 것 자체를 폐기해야죠. 그래야 마땅한데 그건 그대로 하면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 국민을 넘기면은 다시 뭐 그렇죠. 그동안 하도 이런 허언을 하고 그런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안 한다고 하는 거하고 그런 거죠. 2년 반 지나면 사실 기억도 못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왜 굳이 대구를 갔을까 싶긴 합니다. 예. 대구가 제일 안전하다고 본 거죠.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어디 가도 떨어진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근 한 2, 3주 정도 이렇게 비유도 안 쓰시고 조용조용히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전투력을 다시 완전히 갖고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